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납입 후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구속된 피의자만 가능하다. 이 구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속적 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된 피의자에는 불가능하다. 체포적 부심에서는 불가능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할법원의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피의자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이렇게 구속적 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 관할법원이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납입 후 석방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가 된다. 석방 기각에서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에 대한 보석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석의 청구권자, 피고인 형법배직 고가변동이고, 조문이 그래요. 보석 청구가 있으면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된다. 즉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집행유예 결격자, 이미 보석이 취소된 바 있는 자, 구속의 집행중지 중인 자 등 누가 청구해도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래요. 다만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는데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 그 다음에 누범, 상습범, 그 다음에 해를 가할 염려, 도망, 주거부정, 증거 인멸의 염려, 그래서 심루상의 도주인, 이때만은 못 낸다. 그러면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어도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적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중요해요. 누법이나 상습범인 경우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틀렸다. 이때도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어도 임의적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보석 취소 시에는 보증금의 임의적 몰취가 가능한데 보석 취소 결정과 임의적 몰취 결정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앞에 봤고요. 보증금의 필요적 몰취 대상에는 확정 후에 도망한 자뿐 아니라 확정 전에 이미 도망한 자도 거기 조문에 보석된 자에 포함된다. 이 얘기도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의 실효에 관한 정리를 해봤고요. 5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석, 구속, 실효, 구속의 집행정지인데 일단은 보석 같은 경우 청구권자, 뭐 형법배직 고가변동이 있고 구속 취소는 형법배직, 변호인 선임권자니까 형법배직, 구속 집행정지는 없다. 이제 보석은 청구 보석이 원칙이지만 직권으로도 가능하지만 구속의 집행정지는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구속의 효력이 있고 즉시항고가 안 되고 구속 취소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계속 안 되고 다 유연선언 났고요. 자, 보석 같은 경우는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그냥 들어야 합니다. 지체 없이, 검사의 요청 시 지체 없이 의견 제시해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떤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판례는 보석이 적정한 이상 검사 의견 듣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견 듣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그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마무리 나왔어요. 그런데 구속 취소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검사가 청구하면, 검사가 내보내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급속을 요하는 경우. 반면에 구속의 집행정지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왜? 검사 청구가 불가능하니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구속의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비교해 놓을 거 꼭 중요한 게 있다.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는 이건 직권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합니다. 취소잖아요, 취소. 다시 잡아들일 때는 법원의 구역 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검사의 청구도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견교통권의 종류와 제한에서 보는데, 접견교통권은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세 가지로 나뉘는 것부터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피의자, 피고인의 미결 수용자예요. 시험 나올 때는 이걸 아예 빼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변호인 과의 접견교통권. 피의자, 피고인의 주체가 되니까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 접견 중인 경우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이 불가능하다. 즉 접견실에 만나는데 이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다.
접견실에 교도관 참여 금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판례가 이제 가청거리 내에서, 들리는 거리 내에서 참여를 금지한다는 의미고, 물론 가시거리 내에서는, 보이는 거리에서는 가능하죠. 자, 그런데 접견 자체에 대한 제한, 일반적 제한,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일요일, 뭐 현충일 이런 때에 변호인을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형사정법 34조에 의한 법률상 권리. 물론 예외는 있다. 표리관계에 있는 핵심적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체포구속적부심에 참여할 변호인의 체포구속적부심과 관련한 고소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을 열람, 등사할 권리도 여기서 도출이 되고, 이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법률상 권리일 뿐이고, 법률상 권리는 한 단계 아래 법률 또는 명령, 법령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데 법률 또는 명령으로 제한이 가능하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게 판례고요. 나아가 형사소송법상에는 제한 규정 자체도 없대요.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있어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 공휴일 및 퇴근 시간 후에 제한이 가능하고, 변호인의 수진권, 의사의 진료 때 교도관이나 의무관의 어떤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합헌이래요. 그리고 접견교통권은 판결 확정 전 미결 수용자에 보장되는 거고, 판결 확정 후 재심 청구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무죄 추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변호인과의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는 비변호인 가족 친지와의 접견교통권은 행복추구권과 무죄추정권에서 파생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그래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음이 원칙인데, 사실 모순적이게도 법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법률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시 바로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인도적 견지에서 의류, 양식, 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 특히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명칭이 비슷하다. 그냥 의 한 글자 차이니까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기타 이제 접견교통권의 이제 구체적 내용은, 접견교통권은 신청 시 즉시 이루어져야 되고,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함부로 바꿨다 그러면 접견지연을 초래해서 위법하고요. 또한 접견 신청일이 지나도록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접견 거부와 똑같이 위법하고,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아닌 안기부장을 상대로 한 준항고는 위법하대요. 항상 사법경찰 관리나 검사를 상대로 준항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대법원은 이것은 재항고 사유로 되는 위법은 아니다. 사실 이 사안을 잘 보시면 안기부에서 접견을 지연하자 변호인이 안기부장을 상대로 준항고를 청구했는데, 일단 준항고심에서 접견 지연은 위법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기부장이 야, 나는 사법경찰 관리가 아닌데 왜 준항고를 제기하냐 해서 재항고를 했는데, 대법원은 안기부의 주장은 415조 재항고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즉 안기부의 장에 얘기하는 건 사법경찰관이 아니어서 준항고를 받아준 건 잘못이지만 재항고할 수 없다. 그래서 원심을 인정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준항고심을 간접적으로 유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견교통권 침해를 인정한 1호 사건이고, 그것도 안기부장을 상대로 했어요. 그래서 좀 쫄아가지고 재항고를 기각하는 선에서 접견지연을 위법하다는 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접견지연이 위법하니까 추후에 그 침해 중에 작성된 피신조서는 위수중이다 해서 증거 능력을 배제하게 됩니다. 자,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제 수소법원의 침해는 보통항고, 구금에 관한 결정으로 보고요. 수사기관의 침해는 수사상 준항고, 교정기관의 침해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으로 가는 게 이제 피의자 형사보상과 관련해서 검찰청에 지방검찰청 소속되어 있는 피의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행정소송으로 가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는 위수중이다. 그러나 접견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그 이전에 한 것만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지만 어떤 방어권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성은 인정된다. 증거 능력이 인정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접견교통권에 대한 문제를 정리했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재체포 재구속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두 개는 우리가 정리했어요. 기인형, 구중.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체포 구속적 부심으로 청구된 자는 도인, 도망 및 증거인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체포 재구속이 안 된다. 이 체포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하면은 이 구속의 효력이 상실돼요. 그리고 그래서 체포 구속적 부심으로 나간 사람을 재구속하려고 한다면, 재체포 구속하려고 한다면은 이때는 새로운 구속영장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영장. 그래서 구속 사유하고 똑같아요. 도인.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납입 피의자 석방을 못하는 거, 증거인멸의 우려와 그 다음에 해를 가할 염려인데 많이는 안 나옵니다. 인해.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또 중요하다. 그래서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 죄증, 인멸, 불출석, 그 다음에 법원이 정한 조건, 쪽팔리지만 이걸 검사가 정한 조건, 이렇게도 시험 나왔는데 틀렸다. 법원이 정한 조건에서 도조인, 불출석. 반면에 이제 보석 취소 사유하고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 사유는 똑같이 102조에 붙어 있습니다. 2항에. 도망, 증거, 인멸, 그 다음 불출석, 그 다음에 해를 가할 염려,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해서 도조인, 불출석, 해. 이거 반복적으로 해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암기 문제고요. 시험장에 직전에 꼭 알아둬야 될 얘기입니다.